2부 주식 썰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입니다. 2부 썰전에서는 전문가님과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투자 뉴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 준비돼 있고요. 전략주 AS와 오늘의 새로운 추천주도 마련돼 있습니다. 종목 상담 누구나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상한 김용덕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또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매수하신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 통해서 고민들 해결해드리고요. 종목 상담 채택될 경우에는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리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식 썰전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오늘 주식 썰전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오늘 썰전 주제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썰전 주제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어제 오전 미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하원 의장이 최종 합의를 했지만 협상 결과를 두고 양당 강경파들은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합의안이 상하 양원을 통과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네, 이런 걸 산 넘어 산이라고 하죠. 그동안 시장의 압박 요인이었던 미 부채 한도 협상이 합의에 이르면서 또 다른 변수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음 달 6월 2일 발표 예정인 미국 5월 고용 보고서와 13일 5월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13과 14일 예정된 연준의 6월 FOMC 회의까지 또 다른 굵직한 이벤트들을 앞둔 상황에서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썰전 주제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 이제 현지 시각으로 31일에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다 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뭐 네. 정말 변수가 발생되지 않는 이상은 네. 네, 어차피 과반수 투표기 때문에 사실상 뭐 공화당이나 이제 민주당이 이제 한쪽으로 좀 치우친 정책이 나온 게 아니란 말이죠. 반대당의 어떤 반대표를 대거 가져올 가능성은 상당히 적기 때문에 표결이 통과될 가능성은 이제 있다고 높다라고 지금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이제 부채 협상이 타결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미국의 디폴트 시한이 이제 공식적으로 1일에서 5일로 미뤄졌었는데 이 디폴트 가능성은 사실상 확률상으로는 이제 없어졌다라는 네. 거가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고요. 부채 상한선에 대한 제한을 두는 기준이라기보다는 부채 상한에 대한 제한을 없앤 방식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내년 이제 대통령 선거 이후 2025년도에 다시 한번 부채 상한선에 대한 협상을 한다. 뭐 이런 기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상한선이 차면은 추가적으로 뭔가 이제 예산 발행이나 달러를 가지고 찍어내서 하는 걸 이제 못하는 형식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였는데 굉장히 좀 프리해진 거죠. 뭐 달러를 찍어가지고 뭘 하고 이런 거를 하는데 제한이 없이 다음 대선까지는 뭐 또 유지하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신규 대통령, 그게 민주당에서 나오던 공화당에서 나오던 새 대통령이 나오는 시점에서 이제 또 의원들끼리 네. 또 대통령하고 부채 상한선에 대해서 얘기하자라는 골자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1년 반 이상은 이제 부채 상한선에 대한 부담감은 사실상 사라졌다라고 보는 게 현재 부채 상한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핑퐁 게임이 좀 있었어요. 네. 공화당하고 민주당,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랑 공화당 그 하원 의장인 이제 메카시하고의 핑퐁 게임인데 사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민주당 소속 대통령이기 때문에 민주당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겠고, 그쵸. 그 다음에 메카시 같은 경우에는 하원 의장이기 때문에 네.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게 이제 공화당이잖아요.
상원은 이제 간발의 표차로 네. 이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공화당의 대표 주자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동안에 핑퐁 게임을 하면서 겉에서 보면은 공화당이 좀 좋은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이 돈을 계속 쓰겠다고 우기고 있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드렸고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공화당은 기본적으로 보수 성향을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예산안 부분들을 강조하고 민주당 성향을 좀 밟아서 없애버리는 그런 예산 편성안을 요구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내실적으로 보면은 미국 국민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공화당의 요구가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해석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이제 서로 오거니 받거니 했는데 우선은 이제 예산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동결이죠.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완전 동결은 아니고 군사적인 쪽은 증액이 가능해요. 네, 군사 쪽은 필요할 경우에 뭐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을 하던 뭐 어디 또 뭐 중국과의 또 충돌 문제가 발생해서 대만을 도와줘야 된다거나 뭐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군사적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지만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안 편성 시 올해의 예산안 편성 이상을 증액하지 못하게 이제 해놓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25년도가 되더라도 예산안 증액은 1% 범위 내에서 하자라는 부분들을 이제 합의를 해줬죠. 이 부분은 1차적으로는 재정 지출을 공화당은 줄여라라고 얘기를 해줬던 부분인데 민주당은 안 된다, 그냥 자유롭게 쓰게 냅둬라라는 부분에서 절충안이 마련된 거예요. 중간 자리에서. 동결로 들어간 거죠. 네. 그러니까 공화당도 자존심을 잃지 않고 민주당도 자존심을 잃지 않은 뭐 그런 상태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 포인트가 되는 거는 군사적인 부분을 공화당이 강조를 했거든요. 군사 예산은 뭐 증액을 하건 쓰건 말건 상관 안 하겠다. 네. 그 외의 예산에서 지출을 줄여라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이제 같은 의견을 바이든이 좀 아무래도 지금 전쟁 리더십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좀 동조해 준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네. 아쉬운 거는 이제 민주당이 반드시 지키려고 했던 거 하나를 좀 뺏겼다. 즉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중산계층 이하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관련된 지원 프로그램 부분들이 있는데 이 관련 부분에 대한 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골자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공화당은 약간 부유층이고요. 네. 민주당은 중산층을 대변한단 말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좀 부자들이 더 많고 그다음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이제 중산층 전략들을 좀 더 많이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이제 정치적 성향은 어차피 어떤 나라나 다 분리가 되어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런 측면에서 서민, 중산층과 서민을 표를 받고 대통령이 된 게 사실 바이든 대통령인데 네. 이 조건,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취득 조건을 강화했다는 거는 서민들이 지원받을 확률적 강도가 낮아졌다는 얘기예요. 네. 예전에는 지원받았던 사람들이 앞으로 못 받는 서민 지원 프로그램이 이제 나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내년도에 하반기에 있는 이제 대선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어쩔 수 없이 디폴트를 막기 위해서 아마 공화당의 의견을 들어준 게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산안에 대한 감소를 막아줬다라는 거에서 좀 명맥을 쌓고 디폴트를 위험스럽지 않게 피해 나간다라는 부분에서 좀 어떤 합의사항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핑퐁 게임을 해서 중간 지점을 마련했어요. 서로 하나를 얻고 하나를 내주고 또 하나를 얻고 하나를 내주는 방식 기준으로 들어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 강경파가 있을 거고 온건파 말고도 또 공화당에도 온건파도 있겠지만 강경파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이 강경파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쵸. 네, 마음에 들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어차피 네. 너무 강경하기 때문에 오로지 민주당 성향 또 오로지 공화당 성향의 정책에서 벗어나면 다 싫어하거든요, 그냥.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반발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오늘 회의를 거쳐서 이제 내일이죠. 내일 네. 우리 날짜로는 이제 뭐
31일 기준이다 보니까 이제 내일 모레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기준에서 이제 표결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관련 부분에서 지금 이제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메카시가 이제 하원 의원 강경파들을 좀 설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대략적으로 70명이 넘는 의원이 강경파라고 무슨 이제 프리즘 쪽 파라고 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관련 부분에서 근데 표결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과반수 표결이기 때문에 온건파들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네, 왜냐면 하원이 지금 40석 정도인가요? 41석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222석인가? 220석 넘게가 공화당이고 그 다음에 213석인가가 민주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 의석수가 400 몇십 석인데 그중에 220석 정도만 넘어서면 된다면 양당의 강경파가 뭐 전부 반대표를 들어도 사실 과반수 의원은 넘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래도 조금 의미를 실으려면 이 강경파들을 설득해서 좀 찬성 의견을 많이 높이는 표결 방식을 가져와야 효과적일 거다라고 좀 인식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거나 하원을 통과하고 또 상원을 통과하고 대통령의 서명이 이어져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31일 예정되어 있는 하원 통과는 문제가 이제 없을 거라고 되어 있는 거죠. 하원만 통과하면 사실 상원은 더 문제가 크게 없을 거다라고 보는 게 좀 큰 의견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는 현재의 어떤 이 부채 협상안과 관련된 또 예산안과 연동된 정책 관련 변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는 해결이 되고 있다. 큰 하반기의 악재로 첫 그 머리를 들 뻔했었던 하반기보다는 이제 상반기 후반이죠. 상반기 마지막 달에 큰 악재가 될 뻔했었던 미국의 최대 리스크는 이제 회피할 수가 있게 됐다라는 부분이고요. 뭐 이런 기대감에 이제 앞으로 시장이 이제 어떻게 반응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31일 표결이 확정되고 난 뒤에는 아마 개인적으로는 좀 미증 씨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강세를 보이고 싶어도 뭔가 완전히 확실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기분은 좋은데 뭔가 강력하게 가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민주당, 공화당 양쪽 다 누구도 이득이 되지도 또 그렇게 물러서지도 않았던 핑퐁 게임 합의라고 말해주셨습니다. 예산안 동결에서 군사적 예상 증액 가능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그 외 다른 부분에서는 제한을 두는 쪽이고요. 또 민주당이 내걸었던 분야인 이 취약계층 조건을 더 내걸면서 지원이 이전보다 어려워지고 적어진 점 설명해 드렸습니다. 강경파들은 여전히 불만이 있지만 현지 시간 31일 표결을 통과될 쪽으로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후 미증시 강세까지도 전망 들어봤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월에 다가오는 고용보고서, CPI, 또 6월 FOMC 회의까지 이벤트들이 또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전문가의 말씀처럼 이제 내일 다음이면 하반기가 시작이 되네요, 벌써. 그렇죠. 정말 시간도 빠르고 한번 하반기 전반까지 이야기 들어볼게요. 2023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6월이 다가오고 제가 있고. 이 코너를 1월 달부터 맡았거든요. 그러셨구나. 벌써 반년이 지났다는 게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앞으로 또 쭉 이제 연말 내년까지도 이 프로그램을 이어가셔. 수 있길 고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담이 좀 많이 되고요. 갑자기 훈훈한 마무리. 자, 뭔 얘기하고 있었죠? 이제 이벤트들, 다가오는 이벤트들. 네, 알겠습니다. 예, 굉장히 당황스럽게 쭉 연말까지 가달라고 하셔가지고 좀 당황을 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고용지표가 눈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당장의 2일 날짜에 고용지표 발표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야간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미증시 시작 전에 미 선물에 영향을 주고 또 미국 증시 영향을 좀 주는 중요 지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어떻게 지표가 나왔느냐에 대한 부분이 사실 중요할 것 같은데 미국의 고용지표는 말 그대로 실업률을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제 고용률이 얼마나 높으냐, 즉 반대로 얘기하면은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느냐, 높아지고 있느냐를 보는 부분이거든요. 고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수치를 보는 게 아니고 실업률을 보는 건데 여기 표를 좀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도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강력하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디폴트에 만약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면은 이 실업률이 굉장히 급증을 하면서 8%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의 어떤 소비력,
이게 굉장히 낮아질 수가 있거든요. 즉 실업률이라고 하는 것은 고용을 못하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받게 되는 사람들의 수치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고용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받는 것보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우리나라도 그렇겠지만 낮단 말이에요. 네. 네. 만약에 뭐 봉급으로 200 정도 받는 사람이 있다면 실제 뭐 실업수당을 받으면 몇십만 원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은 들어오지만 실질적으로 소비력이 약해진다. 네. 그러니까 실업률이 높아질수록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높아질수록 실제로는 미국의 전체 소비력이 약해진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여기 지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전히 3%대의 강력한 고용, 그리고 5월 5일 날짜 기준으로 발표가 됐었던 고용지표가 예측이 3.6 정도였는데 3.4가 나왔어요. 고용이 좋아졌다는 얘기죠. 네. 실업률이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 전달에도 3.6을 예측했는데 그 전달에 나왔던 수치를 예측했는데 3.5가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3월에 발표됐었던 3.4를 예측했는데 3.6이 나왔었던 거 한 번을 빼고는 지금 최근 근접 2개월 동안에 발표됐었던 고용지표가 다 부정적으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부정적인 건 아니죠. 그쵸, 정상 경기 흐름에서는 네, 좋은 좋은 건데 예, 실업률이 적고 기본적으로 고용이 완전 고용 정도 상태가 지금이 완전 고용 상태거든요. 네. 3%대, 2%대를 못 내려가요. 거의. 그러니까 3%대 정도가 완전 고용 상태라고 보통 보고 있는 건데 이런 상태가 계속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미국 경기가 되게 좋다는 얘기거든요. 네. 미국 소비력이 좋다는 얘기고. 근데 지금처럼 금리를 올려가면서 이제 올리는 강도를 줄이고 있는 시점에서 연준이 고민을 할 때는 야, 이거 소비력이 이렇게 강하게 유지되다가 혹시 실업률이 더 줄어들어가지고 소비력까지 높아지면 각종 그 물가지수 지표가 다시 올라가면서 인플레가 또 확대가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발표되는 2월의 이 소비지표, 그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는 예측치가 이제 3.5로 조금 낮아졌는데 이 3.5보다 높아질수록 시장에는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거죠. 3.5를 맞춰줘도 되고 3.6 정도가 나오면 굉장히 베스트할 것 같아요. 당장 6월에 FOMC에서 파월 의장 및 연준 의원이 금리 동결설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동결을 생각하는데 부담이 낮을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예측치가 3.5인데 또 3.4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최악의 경우 진짜 3.3, 3.2 뭐 이거는 예전 수치를 봐도 나온 적이 없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1년 동안에 실업률 수준이 최저치가 나온 게 3.4입니다. 네. 지금이 완전 고용 상태. 1년 내로 네. 금리를 그렇게 올렸는데 고용이 제일 좋은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사실 동결을 할 수가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좋게 나오면 네. 일단은 6월까지는 기본 스텝 정도는 더 올려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아무튼 그런 이제 부담감을 갖는 지표가 당장에 이제 한 3거래일 정도 뒤에 네. 나타나게 되는데 금요일 날인가요? 그죠? 네, 금요일 날 오후 야간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럼 주말 미증시 영향을 주게 되고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영향을 주겠죠.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다음 주 월요일 장세, 그러니까 6월의 장세죠. 6월 초 장세의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 소비자 물가지수. 이건 뭐 CPI,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지표라고 볼 수 있겠는데 미국의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소비자가 네.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 네. 사는 소비자 가격이 이제 어느 수준으로 가고 있느냐죠.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꾸준히 낮아지면서 네. 소비자 물가지수, 즉 물가가 낮아지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민이 어떤 물건을 살 때 비싸게 사지 않고 싸게 살 수 있는 가격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이고 이 가격이 싸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직접적으로 물품 생산에서 나오는 생산자가가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고 또는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해보면 사람들이 물건을 쉽게 많이 안 사니까 물건의 소비자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지고 있는 현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CPI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인플레, 즉 물가에 대한 부담감이 사라지면서 FOMC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거나 아니면 인하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CPI를 바라보는 연준의 목적이 한 2%대, 뭐 PC도 마찬가지고요.
2%대, 3%대도 아닌 2%대에 대한 물가지수 하락을 생각하고 있다. 이미 뭐 PPI는 그 정도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CPI까지도 또 PCE까지도 그런 식으로 낮아지는 걸 원하고 있다. 예전 수준이죠. 네. 2021년도에 보면 여기 보면 2%대, 1%대 CPI가 보이실 거예요. 정상적으로 19년도, 20년도, 21년도 약간 코로나 시기여서 소비력이 좀 떨어지긴 했겠습니다만 이 시기에 인플레 강도는 3% 미만이었단 말이죠. 네. 이 시점으로 돌리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올라간 거는 다 내려오게 만들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도 CPI는 좀 더 많이 낮아져야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우선은 지금 6월 13일 날 예측 수준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6월로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5월 달이기 때문에 6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예측 수준이 나오려면은 6월이 돼야 돼요. CPI는 네. 사실. 왜 그러냐면은 아직 내일까지 진행되는 그 소비자 물가지수 평균 수치를 잡고 네. 그걸 기준으로 결과값을 내는 거기 때문에 예측도 오늘 내일 것까지를 다 본 다음에 네. 평가 수치에 대한 예측치를 월가에서 내기 시작하거든요. 네. 예측 수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예측은 되죠. 6.2, 6.0, 5.2, 5.0까지 예측 수치가 내려왔는데 지금 저번 달에도 4.9로 예측 수치를 하회하는 좋은 결과값이 나왔고 네. 그 전달에도 5.1을 예측했는데 5.0으로 계속 지금 CPI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예측 수치를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정말 무리하게 낮춘다면 4.2가 되겠죠. 예. 그러면은 6.0, 5.2, 5.0이니까 여기도 6.2, 6.0, 5.2니까 낮춰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4.2 정도. 그다음에 중간값으로 본다면 여기 6.5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4.5 정도의 예측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이거를 갖다가 이제 실제 수치가 맞춰지거나 그거보다 하회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은 바로 이제 FOMC 회의 시작하는 날짜에 발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 CPI 수치가 맞춰지게 된다고 한다면 또 고용지표에서 무리한 수준의 지표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6월의 동결설에 대한 확률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일단 동결로 들어가면 제인상으로 가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7월에 동결이 시작되느냐 6월부터 동결이 시작되느냐는 우리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 기본적으로 금리가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말하는 대출 금리를 시작으로 해서 뭐 예금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자율 부분들도 이제 올라가는 수준이 높아지는 부분이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동결이 된다는 건 더 이상 예금 이자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안 넣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자율에 만족하는 사람은 은행에 지금 돈을 넣고 있는 사람은 이자를 받아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금리가 더 이상 안 올라가면 은행에 돈을 지금까지 안 넣었던 사람은 앞으로 절대 돈을 넣지 않습니다. 왜? 더 수익 볼 게 없고 지금 이자율에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돈을 은행에 안 넣고 투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돈은 앞으로 계속 투자 관점으로 남는다는 얘기예요. 시장 유동성이 계속 확보되는 수준이 유지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추가적으로 또 금리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건 대출 금리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은행에 대한 신용대출 금리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고요. 변동금리에 대한 부담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느끼는 부담감이 사실 사라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추가적으로 내가 고정 비용화돼 가지고 지출돼야 됐었던 월 비용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이 실질적으로 투자 비용으로 다시 확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위험 자산에 해당하는 주식 시장에 호황기로 들어갈 수 있는 기대치를 잡아볼 수가 있는 거겠죠.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번 FOMC에서 만약에 동결이 나온다라고 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반기에 기대를 하고 있었던 대세 상승장은 아니더라도 미증시의 좀 강한 랠리에 대한 흐름이 본격화되는 그런 첫 초석이 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한다면 역시나 우리 후행 증시인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상승 장세에 대한 기대치를 충분히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좀 많이 남아있는 반달 정도 남아있는 얘기에 해당하겠습니다만 부채 협상 이후에 중요한 포인트 그리고 동결이 시작될 수 있느냐를 최초로 확인할 수 있는 게 6월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조금은 일찍 관련된 고용지표 그리고 CPI 그리고 FOMC 회의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그리고 수치에 대해서 가볍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네, 먼저 미국 고용지표에서 지난 3월 제외 4월, 5월 최근 겨울에서는 이 고용지표가 탄탄하며 시장에는 부정적으로 작용이 됐는데요. 5월 고용지표가 좋게 나온다면 6월 FOMC 회의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상에도 좀 무게를 실어주셨고요. 또 고용지표와 함께 다음 주 6월 초와 이런 시장 장세까지도 전망해보자 이야기 주셨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로 넘어가서 이런 예상 범위로 4% 초반, 중반 전망 예측해 주시면서 시장 전망치를 하회할 경우에는 6월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에도 힘을 주시면서 이런 회의에서 동결이 나올 경우에는 시장이 하반기 강세장에 들어가는 그런 초입 구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진행해 주신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또 다양한 정보, 많은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상한 김용덕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방송 이후입니다. 9시부터 전문가님께서 방송에 이어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 중에 계시는데요. 주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악재가 해소되고 있고 네. 본격적으로 혹시 대세 반등이 또 나올 수 있는 확률도 좀 있는 시기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우리 투자자분들한테는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락장이 나오건 횡보장이 나오건 반등장이 나오건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실을 뭐 많이 보건 또는 상승장에서 수익을 내건 중요한 거는 승률이 높지 않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돈을 조금 벌거나 돈을 또 잃거나 아니면 멘징을 하는데 많이 벌지를 보통 못하는 게 여러분들의 걱정이다라는 거죠. 이런 걱정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바로 높은 승률에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내는 건데 이 고승률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무료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참석하셔서 하반기 긍정적인 장세, 최대한 높은 승률로 가장 많은 수익을 내면서 원금 회복의 길을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 되고 싶으시다면 오늘 무료 방송에는 꼭 참석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억누르던 요인들이 사라지면서 대세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고승률 매매법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프로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9시부터 클릭하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도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향긋한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썰전 주제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코너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바로 첫 번째로 올라온 종목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의 이름은 삼성전자입니다. 매수가 68,000원, 비중 10%고요. 삼성전자 오늘도 2.84% 고점으로 마무리되면서 72,300원으로 거래 끝이 냈습니다. 네.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한마디로 네, 두둥. 네, 수익권인데 더 언제까지 가져가면 좋을까? 네, 이런 음악이 생각나요. 두둥, 네.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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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 두둥. 그죠? 네, 여기까지. 삼성전자가 진짜 네. 종목 상담으로 올라올 확률이 굉장히 너무 적은데 오랜만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 네. 1월부터 하면서. 그렇죠. 그만큼 잘 안 움직이고 사람들이 뭐 거의 그냥 이거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질문을 안 하는 거죠. 저축 같은 느낌으로.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뭐 나중에 장 올라가면 무조건 올라가는 건데 뭐 걱정이냐. 그래서 그냥 사놓고 좀 돈 또 많은 분들이 네. 보통 이제 자산 관점으로 생각하고 베팅을 좀 해놓는 부동산 관점으로 생각하고 베팅을 해놓는 네. 그런 주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요즘에 굉장히 잘 달리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엔비디아 효과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그 그래픽 카드의 가장 중점 사업을 갖고 있는 이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미국에서 지금 질주를 하고 있죠. 오픈 AI와 관련된 핵심 부품을
이 엔비디아에서 생산을 하게 되고 네. 관련된 부품이 얼마나 많이 장착이 돼 있냐에 따라서 챗봇 GPT의 성능이 달라진다고 해요. 근데 이 챗봇 GPT는 오픈 AI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뭐 구글이건 아니면은 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삼성이건 네이버건 간에 관련된 오픈 AI형 챗봇을 지금 준비 중이고 또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엔비디아 부품들은 앞으로도 굉장히 판매율이 좀 많이 높아질 거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그 부품, 완성품의 주요 반도체가 이 바로 우리나라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쪽에서 나오는 반도체가 그 안에 대부분 탑재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엔비디아가 판매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삼성 반도체 판매율이 높아진다는 얘기고 삼성전자의 실적이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실내로 미국에서는 엔비디아의 삼성전자 의존도를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가 왜 강세를 치고 올라가고 있고 왜 외국인들이 열심히 뭐 매수를 해주고 있는지 네. 알 수가 있겠죠. 당분간 이 엔비디아의 강세 효과가 뭐 미국에서 끊기지 않는 한은 삼성전자의 상승 추세는 꺾이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에서 이제 AI형 슈퍼컴퓨터를 개발한다라는 얘기를 이제 해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관련 부분에 있어서 역시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사용 빈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걸 예측해 볼 수 있겠죠. 네. 기술적으로는 5일선을 갭으로 점핑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매도는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구간이고요. 분봉상의 흐름으로도 가장 강하게 올라간다고 볼 수 있는 30분봉 22평 추세 상단에서 갭 차이를 두고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30분봉 22평이 깨지지 않는 이상 매도할 필요가 없는 상태고요. 네. 주봉상의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 추세대로 밀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네. 뭐 언제 도달할지까지에 대해서는 얘기해 드릴 수가 없겠으나 다시 한번 진짜 9만 원, 9만 5천 원 고점 도달 부분들을 즉 2, 3년 전의 고점을 도달할 수도 있는 그런 확률이 앞으로 열려 있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이 투자자분들도 질문해 주신 투자자분 기준으로 6만 8천 원이 매수가신데 잘 잡으셨고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고 계시기 때문에 최소한 5일선 네. 그다음에 아주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30분봉 22평이 이탈되지 않는 한 9만 원, 10만 원 정도 라인까지는 적극 홀딩해도 상관없지 않을까 그렇게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엔비디아의 강세가 끊기지 않는 한 삼성전자도 더 오를 것으로 전망드렸고요. 시간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9만 원 선 고점 도달도 가능할 것으로 보유로 긍정적으로 이야기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NC소프트 게임 관련주 매수가 37만 8,500원, 비중 20%입니다. 오늘 3% 약세이고요. 신작 공개 후에 4거래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NC소프트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NC의 네. 그 세상이 사라지고 있는 건가요? 저는 게임을 잘 모르는데 네. 사라지고 있나요? 게임을 좀 네. 아시는 분들은 사실상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NC소프트가 우리나라 게임 시장을 거의 다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실 거예요. 네. 즉 리니지 삼형제라고 해가지고 네. 리니지 M, 리니지 2M, 리니지 W 삼형제가 구글 및 뭐 이 원스토어라든지 이런 마켓스토어 1, 2, 3위를 네. 다 점유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동아시아 시장에서도 1, 2위를 장악하고 있던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판도가 바꿔서 얼마 전에 그 위메이드사의 신작 게임인 그 나이트 뭐라고 하는 게임한테 1위를 내주질 않나. 또 기본적으로 리니지 그 가장 핵심 게임 빼고는 나머지 게임 2개 리니지 게임은 순위 밖에서 이제 멀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매출이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네. 이런 거를 극복해내려면은 진짜 위메이드가 신작해서 이렇게 구글 마켓 1위나 또는 뭐 애플 마켓 1위를 같이 뭐 찍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던 것처럼 뭔가 신작 게임에서 이제 1위 모습이라든지 임팩트 있는 성공 사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흐름을 또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 역시도 아마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일봉상으로는 사실 볼 게 없어요. 하방 경직이 어제부로 이탈됐고 밀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디까지 떨어질지 알 수 없는 차트다. 아까 전에 삼성전자하고 반대 차트라고 보시면 돼요. 네. 삼성전자는 5일 갭 상승을 하고 있는 차트면 얘는 5일 갭 하락. 그러니까 근처를 두지 않고 계속 밀리고 있는. 그리고 30분봉도 보시면
21평 추세와 오히려 이격을 두면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죠. 한마디로 가장 안 좋게 떨어지고 있는 각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점이 어디서 형성될지 확실하게 알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고요. 네. 확률상으로 본다면 이제 작년 저점이죠. 여기 보시면 31만 8,500원에 있는 작년 그 지수 최악 장세 때 모든 대부분의 거래소 코스닥 종목이 떨어질 때. 저점. 네. 예. 작년 저점을 찍어줬었던 그리고 지금까지도 몇 년 차트상 최저점으로 인식되어 있는 네. 그런 구간대에 도달한다면 기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여기가 깨진다. 이러면 이제 진짜 30만 원대도 붕괴되면서 20만 원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네.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매수가가 37만 원대이기 때문에 다행이네요. 뭐 60만 원대라든지 솔직히 이거 80만 원대이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네.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은데 38만 원대면은 그래도 야 이제 다 떨어졌겠지라고 하면서 들어가셨는데 물리신 것 같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부담이 아주 크지는 않으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보수적으로 보신다면 사실 직전 저점 네. 31만 8,500원이 깨진다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20% 비중 중에 절반은 매도하시기를 권유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10% 비중은 아까우니까 그래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네. 아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비중 축소를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20% 비중이 크지 않은 자금이다. 내가 별로 그렇게 투자 자산이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직전 저점이 깨지면 무조건 전량 매도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중요 저점 자리에서 이탈폭이 커진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대치가 상당히 낮아요. 그리고 앞으로 NC가 어떤 그 작품을 내놓더라도 그 리니지 관련 게임들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간 이건 뭐 주관적인 의견은 아니고 그 게임들을 해봤던 분들의 의견을 제가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 보통 의견을 보면 이 게임 유저들을 개 아니면 돼지로 보는 가장 큰 네. 회사가 NC소프트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네. 뭐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로 이제 환원을 할 수 있게 해준다라든지 이런 전략들을 하는데 NC소프트는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네. 한마디로 돈만 써라라는 방식이고 만약에 이걸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돌리려고 하면 무조건 다 정지를 시켜버리는 형식의 운영 전략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뀌지 않는 한 유저가 NC소프트로 쉽게 돌아가기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또 생각을 네. 여러 의견들을 이제 들어봤을 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고쳐지기 전에는 NC소프트에 대한 이제 주식 투자 관점도 조금은 보수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더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상한 김용덕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포트폴리오 AS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바로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4월 26일에 매수했던 콘텐츠의 주강 미디어 관련주이고요. 오늘 6% 넘게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좀 올라가는 추세일까요? 네, 드디어 네. 미디어 관련주 쪽으로 좀 움직였어요. 매수가 네. 좀 붙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네. 우리나라 미디어 관련주의 이제 핵심 주자의
3인방을 본다면 좀 콘텐츠 중에 그 중에 네. 대표 축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메가박스라는 이제 영화관 체인 부분들을 하고 있고 네. 또 이제 JTBC라고 하는 그 종편 채널도 가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역시 연동되는 이제 드라마 사업 영역 부분들이나 그리고 넷플릭스 연계된 사업 영역을 이제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방위적인 미디어 관련 사업을 사실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콘텐츠 중앙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앞으로 미디어 관련주의 흐름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미디어 엔터주에서 여태까지 엔터주에만 매세가 몰렸었어요. 물론 이제 엔터주들을 제가 3, 4, 4사를 다 추천드려서 수익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여태까지는 엔터주만 이번 달까지도 강하게 움직였다면 미디어주는 계속 죽을 쓰고 있었거든요. 계속 바닥에서 맴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한번 매수세의 발동이 걸린다면 상당히 매세가 좀 많이 몰릴 수 있고 또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업종이기 때문에 그만큼 추세형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현재의 상승이 꾸준히 좀 이어지는 형식으로 이번 주에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적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홀딩을 하시면서 목표 주가 구간대를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네. 그런 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콘텐츠를 중앙 안정적 홀딩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4월 19일에 매수했던 게임 관련주 위메이드입니다. 과거 이런 정치적 악재 해소된 후에 오늘 또 최근에 강세의 흐름 나오고 있고요. 오늘도 5% 가까이 오르면서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악재는 다 해소되고 네. 본격적으로 주가가 오르는 추세일까요? 그러면 좋겠는데 아직은 네. 그 차트상으로 확인하기엔 좀 부족함이 있어요. 아직은 좀, 네. 하루 정도는 더 힘을 내줘야 네.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우선은 조금은 어떻게 보면 위메이드 얘네들은 좀 불쌍한 애들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금 재수가 없었다? 네. 1차적으로는 이 차트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이전 차트에 보면은 가상화폐 관련 적용을 가장 좀 빠르게 해갔던 좀 미래지향적인 게임을 했던 업체인데 우리나라 그 덱사인가 4대 거래소 모임에서 이 관련 이 회사의 코인을 상장 폐지시키는 바람에 뜻하지 않은 급락을 한번 맞이했었고요. 네. 이번에 또 신작 발표에 어떤 반등을 기대하고 좀 있었던 그런 분위기에서 네. 정치권 연류, 코인이 네. 정치권 연류 얘기가 나오면서 그쵸. 또 한 번 철퇴를 한번 이번 달에 이제 받았었던 거죠. 이제 뭐 악재는 다 반영이 된 것 같고 바닥을 중반기부터 충분히 잡고 지금 상방 그 박스 공고점 돌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48,000원 정도죠. 이 정도 돌파 양봉만 확인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55,000원, 60,000원 이상권에 대한 돌파는 좀 꾸준히 이어지거나 또는 단발파로 또 급등이 잘 나오거든요. 네. 20%나 아니면 상한가가 나오는 스타일의 또 게임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거 보시는 것처럼. 네. 그런 게 나온다면 목표주가 달성이 또 금방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강력 홀딩 입장으로 편안하게 좀 들고만 계시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위메이드 악재 딛고 재정비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보유로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2월에 매수했던 재건 관련주 현대 에버다임인데요. 중장기 보유 전략을 주셨습니다. 지난주 화부터로 좀 약세 흐름 받고 있거든요. 현대 네. 에버다임도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재건 관련주가 강세를 치려면은 지금 이제 휴전과 관련된 논의가 굉장히 강력하게 되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네. 워낙에 지금 이제 미국의 입장이 좀 강경하다 보니까 네. 이번 G7 회담에서도 러시아와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면서 우크라이나의 재건 문제가 제대로 논의되지 이제 못했었다라는 게 좀 아쉬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을 필두로 한 이런 휴전 협상 부분들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을 비롯해서 유럽 정상과 중국 그리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만남으로 좀 이어질 준비는 하고 있지만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접촉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연속적으로 뉴스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충분히 이제 반등력은 확인을 해줬죠. 한번 반등이 나오면은 이슈가 나올 때 얼마나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눌러주더라도 이전 직전 저점을 깰 확률은 상당히 낮고요. 네. 안정적으로 중기 홀딩을 유지하시고 뭐 하반기 중 안에라도 또는 빠르면 6월 중에도 휴전 관련 논의가 다시 한번 급부상하게 된다면 직전 9,000원에서 1만 원대 도전은 충분히 다시 쉽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상한가 가격도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10,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휴전 논의가 본격화된다는 얘기가 한마디만 나와도 상한가가 갈 수 있는 종목인데 그런 흐름이 나오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10,000원, 11,000원을
그냥 하루 이틀 만에 가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중기적으로 들고 있어도 부담은 전혀 없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효장 관련 논의 대두될 때 직전 고점 도달 가능할 것으로 전망해 드렸습니다.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주 새로운 전략주에 대한 힌트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힌트가 네, 굉장히 짜내기가 어려워요. 네, 편하게 해주세요. 네, 그래요. 그래서 아주 재미없게 하기도 좀 그렇고 네, 또 제가 이 종목에 대한 힌트를 드리는 관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이제 사주게 되신다면은 네. 굉장히 빨리 팔아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술기 빠르게 네. 난다. 네. 네. 그러니까 판다라는 것을 영어로 하면은 셀이고요, 셀. 그죠? 네. 네, 산다라는 건 바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산 다음에 굉장히 빨리 팔아버릴 수 있다. 팔아버릴 네. 수 있다. 셀 봐. 구할 수 있다. 네. 뭐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네, 재밌는데요? 그런가요? 네, 전 이런 거 좋아해요. 이런 힌트를 좋아하시는군요. 네. 그 다음에 네. 그 덤프 트럭 같은 거 가격 아시죠? 아니요. 덤프 트럭이 막 몇 억 하잖아요. 네. 그 철제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팔면은 돈이 많이 나오겠죠. 네. 네. 버스는 얼마 할까요? 버스요? 네. 더 비싼가요? 그렇죠. 버스가 시설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내부 시설이 네. 트럭보다도 오히려 네. 더 비싼 트럭도 좀 비싸겠죠. 네. 그러면은 버스를 팔면은 네. 돈이 많이 나올까요? 적게 나올까요?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겠죠. 네. 바로 이 종목이 그 종목입니다. 네. 버스를 팔면 돈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갖고 있다가 네. 이제 나중에 올라갔을 때 팔면 여러분들 계좌에 돈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아직 버스를 팔았던 네. 판다, 셀, 버스, 네. 셀 버스 했었던 것 같은 네. 그걸 조금 다른 식으로 네. 구춘 버터를 네. 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는 그러니까 것처럼 같은 종목인데 힌트를 두 가지로 셀 지금 버스를 주셨습니다. 셀 바스 뭐 이렇게 이제 바꾸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힌트가 좀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빨리 드릴게요. 네. 이 기업은 이제 AI 관련 국내 1호 기업이에요. 네. 제일 먼저 AI 사업을 했던 기업이고 그다음에 필기 지능 영역을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를 이제 글씨로 썼을 때 그거를 인공지능으로 인식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음성 연동 인식을 챗봇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개발한 상태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지금 챗 GPT가 강세를 하는데 이제 말로 해도 얘가 다 알아듣고 짜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또 이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슈퍼컴퓨터에 대한 개발을 했다라는 소식도 긍정적이고요. 차트를 보면은 강한 반등이 나왔다가 지금 눌림을 주고 쌍바닥 이후에 반등 눌림이 진행되고 있어요. 직전 고점만 돌파하면 굉장히 강력한 상승 시그널로 갈 수 있는 그런 구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좀 매수 확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세한 매도가와 그리고 차익 실현가, 손절가 종목명은 이 방송 끝나고 진행하는 무료 방송에서 해드릴 테니까요. 꼭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 원하신다면 문자샵 3772번으로 상한 김용덕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10분후입니다. 9시부터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돼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함께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